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예, 자, 시장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날씨도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들 정도로 좀 뜨거운 열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6,800, 코스닥 시장 860, 두 양시장의 특징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는 거죠. 21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는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주식을 사라고 그랬었죠. 3주 전에 제가 유기농 가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한 발 앞서서 제가 기회가 왔다고 했었어요. 빠졌다가 그리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7월 30일 날은 어느 정도 급반등이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정은 다시 없는 매수 좋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랬죠?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세 번째 투매가 마지막으로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그랬었죠. 그때가 7월 30일이었고요. 지난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는 추세 전환이 시작이 좀 됐다. 그렇죠? 추세 전환이 시작됐으니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지난주 이 시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고 그랬었죠. 결국은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조금 이번 주에 부진했는데 어제 오늘 삼성전자, 오늘은 SK항이시까지 뒷심을 발휘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6,800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매수는 실적 성장주 중심으로 실적시니까 실적 성장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기판 종목을 주목을 하시라고 그랬었죠. 기판 종목이 이번 주에 다 날아갔죠. 삼성전자, LG노텍, 이우스페타시스, 대답전자, 코리아서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코리아서키트는 제가 낙폭과대 종목으로 언급했던 주식인데 보니까 거의 저점에서 거의 80%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에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 다음에 주식은 항상 기회가 와요. 위기와 기회는 제가 함께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 매매 나가서는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되든 간에 신용 쓰신 분들 틀어 막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 매매 나가면 급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바닥은 좀 탈피를 했는데 손실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죠.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밀려서죠. 이런 시장의 특징이 결국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이죠. 서두를 건 없습니다. 주가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향하는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서 불안하신 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제는요, 주식 비중 확대하기 여전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건 좋은 기회인데 결국은 뭘 사야 되느냐? 실적 장세에 올라타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히 2주 전에는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하라고 그랬죠. 낙폭과대 종목, 코스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800까지가 낙폭과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6,860까지 갔나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860까지가 낙폭과대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낙폭과대 860 올라오니까 지금 2, 3일 동안 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당연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26만 8천원, 27만 원대가 저항선입니다. 낙폭과대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물론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7,150 내지 7,200까지는 길게 보면 낙폭과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88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의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 실적주죠. 실적 장세니까. 실적 장세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실적 성장 섹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장 섹터 내에서 차별화 양세가 좀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예전과 조금 다른 흐름이죠. 최근에 급등 이후에 쉬고 있지만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 강세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당연히 나오는 시장의 질적인 변화예요. 이런 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옮겨 타야 됩니다. 과거에 유동성 장세에서 매매했던 전략이라든가 대응을 해서는 수익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월달부터 5월달, 6월달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개인 투자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월달, 7월달에 엄청 손실났죠. 물론 대부분 손실났겠지만 다른 많이 손실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모든 사람이 공부 안 해도 함께 시장에 편승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략적인 대응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언급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뭐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다양한 악재가 반영이 좀 됐다. 주식을 사야 된다.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오늘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악재 다 거의 반영이 됐어요. 여러 가지 악재들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우리 시장이 떨어진 것 자체는 반도체 업황 논란과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국내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약간 악재는 뭐 남아있어요. 중동발 지정학적. 그건 진짜 신경 쓸 거 없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이미 뭐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 두 차례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쪽이니까 이것도 영향 없어요.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래 제가 7월 2일 날 하반기 시장을 전망을 얘기를 할 때 7월 2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분기는 조정이라고 했어요. 상반기 강세, 3분기 조정, 그 다음에 4분기 강세. 결국은 지금 7, 8, 9월 달, 7, 8월 달 물론 저도 예상에 이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을 못했어요. 너무 가파른 조정이 좀 나왔죠. 예상했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이 마무리가 됐죠.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 자체는 제가 펀드멘탈 훼손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펀드멘탈 훼손이 아닌 상태. 오히려 주가가 하락 국면 쪽에서 국내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익 성장률이 단기 순익 조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밸류션 자체는 더 주가가 싸졌다. 펀드멘탈 훼손 없는 주가 하락이었으니까 여전히 그게 유효하죠. 그 다음에 그동안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삼성전자 외국인 SK하이닉스 매수죠. SK하이닉스 어제 이틀 동안 오늘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동안 그 1000만 주 사다가 오늘 약간 30만 주 팔았어요. 대신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 매수입니다. 예전과 다른 스탠스죠. 그 다음에 7월 29일 날 급락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에서 6조 원 이상씩을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 2조 7천억을 샀죠. 근데 다른 흐름 자체는 이 정도 샀으면 반도체만 샀을 건데 반도체 외에 운수장비라든가 금융 쪽을 골고루 샀어요. 골고루 샀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 전환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점은 통과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가들 신용 융자는 급감을 했고 고객의 탁금은 100조 원 정도까지 좀 떨어졌던 것 자체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탁금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지금 이게 격언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흥분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최근에 그렇죠. 제가 최근에 기다리다 뭐예요? 세 번째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5,200까지 떨어지면서 이때 제가 7월 29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 투매는 기다리다 첫 번째 인내하다가 마지못해서 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세 번째 투매하면서 주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5,200까지 자중 중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급반등했어요. 그렇죠?
17, 18% 급반등하다가 다시 6,200포인트까지 내려가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역시 주가가 쉽지 않을 거야. 레버리지 이슈도 있고 국내 시장에 실망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쪽으로 좀 많이 달아나고 뭐 그렇죠. 그러다가 주가가 지금 어느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좀 아직도 멀었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본래 주식시장은 이래요. 이게 주식시장의 대세와 투자 심리인데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바닥을 하기라고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해이 속에서 자라고 즉 해이라는 건 뭐야? 야 갈까 말까? 설마 가겠어? 더 떨어지겠지? 다시 떨어졌다 가겠지? 5,200까지 갔는데 다시 5,000 아래까지 내렸다가 가겠지? SK 하이닉스 13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해이 속 주가 내려갈 때. 그렇지만은 의심을 타고 의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고 결국 뭐예요? 모두가 낙관적일 때. 그리고 한이 쏘일 때.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런 흐름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준 290만 원, 300만 원 갈 때 모두가 한이하고 박수 칠 때 그때 주식은 고꾸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해이 속에서 자라고 모두가 한이하고 박수 칠 때 주식시장은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의심스럽죠. 가겠어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7,000대 잠깐 올라가다 밀리겠지. 그런 상태일 겁니다. 됐어요. 심리. 최근에 시장의 하락 자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투자 심리 약화에 따라서 떨어진 거잖아요. 수급 이슈 때문에. 특히 신용 물량 담보 부족과 관련된 것들이 변동성을 야기하니까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지금 거의 지금 평온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거의 변동성도 없죠. 왜? 급한 물량들이 없으니까 이제 팔 물량들이 급하게 팔 물량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예전같이 삼성전자가 급등 나간다든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요. 조금 기다리는 조정은 약간 올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주가는 저는 우상향한다 보는데 그 이유가 저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제가 전망을 하는데 제가 거의 20년 동안 제가 거의 실적 시즌의 실적이라든가 국내 펀더멘탈을 제가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 이번 국내 기업들 실적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 너무 이런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잖아요. ROE 지표가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ROE는 경영의 종합 성적표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종목을 살 때 개별 종목적으로 ROE 지표가 평균 15% 이상 되는 주식만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올해 ROE 지표가 26.4입니다. 그러니까 26.4를 단순하게 여러분들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예컨대 은행에 1억 원을 넣으면 2,6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리가 아니라 재투자의 개념의 복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3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6.4%예요. 우리나라 ROE가. 앞으로 3년 동안 26%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전제예요. 정확히 3년 이후에는 100% 이상 150% 정도 올라갈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220% 정도 올라갈 겁니다. 3년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26% 정도가 진행이 좀 되면요. 우리나라 현재 종합주가지수 7,000포인트 기준에서 3년 이후에는 2만 포인트까지 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 분석사로 가요. 실질적으로 자 나스닥 시장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나스닥 시장은 지금 2022년도부터 ROE 지표 자체가 27%거든요. 지금 나스닥이 27.8이잖아요. 다우지수는 이렇게 못 올라가는데 차트 좀 보이시면요. 나스닥 보시면 다우지수 나스닥 시장 보세요.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종목들이 2023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급등하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2022년도 12월 달에 나스닥 시장이 10,0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26,000이죠. 3년 만에 160포인트, 160% 올라간 거죠. 왜? ROE 지표가 27.8이니까. 다우지수는 그렇게 못 가요. 다우지수 ROE 지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다우지수는 그 시점에서 32,000인데 지금 53,000이니까
70%밖에 못 가져요, 요새. 물론 이게 ROE 지표가 꾸준히 25% 정도 진행된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ROE 지표가 26인데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70%밖에 안 붙었잖아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리스크도 적다는 거죠. 나스닥 시장은 27.8% ROE 지표가 높지만 프리미엄 몇 프로 있어요? 570% 붙어 있잖아, 570%. 프리미엄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 급락이죠. 우리나라는 70%밖에 안 붙어 있으니까 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없어요. 나스닥 시장의 리스크가 크지. 프리미엄의 거품이 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리미엄도 없는 상태에서 ROE 지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익률이에요. 결국은 제가 ROE 지표 자체는 성장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주가 상승률을 결정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갔던 것 자체는 2010년도 이후에 2024년도까지 자기자본 이익률이 6%에서요. 아주 좋을 때 12% 사이였어요. 거의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020년. 평균 8%였어요. 8%. 평균이 ROE 8%면 제가 프리미엄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죠? PBR로 따지면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1.0이 적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8%짜리가 올해 26%도, 올해 26%까지 올라갑니다. 내년도까지 가요, 내년도까지. 내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내후년은 삼성, SK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개별 종목에 적용도 되죠. 여기 나와 있지 뭐예요 이거. 이게 40%짜리가 10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원이 28억 9천만 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꾸준하게 40% 되는 주식에 10년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원이 28억 9천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금 ROE 지표가 40% 이상 되는 주식이 아마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ROE는 몇 프로요? 100%죠. 삼성전자가 60% 가까이가 됩니다. 올해 내년도는 아마 40% 50%까지 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종목들 반대로 ROE 지표가 4% 5% 되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주가 못 가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주가 못 간다는 겁니다. 주가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다시 떨어집니다.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지금 ROE 지표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도 거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경험적 지표인데요. 제가 이거 왜 보느냐면, 이거 3월 12일 날 여러분 그 코스닥 시장에 액티브 펀드 출시된 거 아시잖아요. 출시된 거 아시죠?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종목하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두 개의 종목이 3월 12일 날 출시가 됐잖아요. 3월 12일 날 출시가 됐는데, 이들 종목이 평균 지금 보니까, 물론 액티브 펀드니까 얘네들이 종목을 교체를 했을 겁니다. 이들 종목들 편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들 종목들 당시에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펀드멘탈 측면에서 전혀, 무관한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제가 좀 약간 회의적인 쪽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주식이잖아요. 이 종목은 평균, 삼성 자산운용에서 편입한 종목이 40% 하라 그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28.6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손실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트 잡아주시면, 이게, 삼성 자산운용에서,
발행한 ETF인데 개장주에 14,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6,400원까지 가다가 현재 지금 9,0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때 14,000원대 주식이 반토막난 거잖아요. 6,000원까지. 예. 이렇게 손실이 났어요. 이 손실 났으면 여기다 대고 팔아야 됩니까? 여기 펀드에 두신 분들은 뭐예요? 추가 자금 투입해서 물타기를 하든지 해야 되고 반대로 이걸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뭐예요? 이분들이 원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점 기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100% 올라갈 때 내가 이거 사게 되면 나는 원해요. 100% 수익 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100% 올라갈 때 100% 수익 내는 거죠? 본래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남의 불행이 나한테 행복이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최근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동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방산주 같은 게 수혜를 받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투매는 제가 주식사 반대 매매 나갈 때 받으라는 이유 자체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저도 증권사 지점에 있을 때 뭐 깡통 계좌 정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주가 엄청 뭐 반대 매매 나가고 그러면 고객들이 막 객장에 찾아와서 난리칩니다.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는 그 객장에 나와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 당시 객장 문화였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객장 나이 드신 분 하셔서 무슨 종목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객이 와서 난리치느냐 물어봅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많이 떨어져서 반대매매가 났으니까. 그러면 뒤돌아서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주식 사야 되겠네.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는 어때요? 어떤 펀드에 들어가서 펀드가 100% 수익 났는데 더 수익 난다고 사는 사람 있죠? 그건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수익 나서 100% 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까지 올라가서 2만원짜리가 4만원 간다고 그 주식 사게 되면 100% 그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주식 2만원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져서 너무 떨어져서 고객이 항의하고 그럴 때 주식을 사게 되면 경험적으로 100% 돈을 법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졌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났죠. 기관 투자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샀을 거잖아요.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지표들이야, 이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결국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부진하다가 어제 오늘 이제 반등한 이유가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난주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고 제가 무차로 얘기했던 거고,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거지, 반도체가 떨어지고 다른 종목들이 수혜를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도 따라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서가죠.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일정 수준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중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는 계속 이거 추적을 했는데 최근에 8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48.6까지 떨어졌어요. 가장 높았을 때 6월 25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60% 가까이 갔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날짜 기준에서 51.3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에서 50.5였거든요. 결국은 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건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올린 거죠. 거의 80%는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력은 유지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비중이 60%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한 56%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죠. 여전히 주가 수준은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 3배밖에 안 되는 거고, 주도력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년도 합산 순이익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 78%라고 썼죠. 올해는 72.8이에요. 내년도는 더 올라갑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따지면 올해는 72.8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0조 원, SK하이닉스 100조 원 정도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거라는데,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는 하겠죠. 규모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최근에
싱가포르 테마스의 국부펀드, 그 다음에 아부다비 투자청의 국부펀드가 삼성전자에 좀 사지 않겠는가.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충분히 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아니면 세계에서 지금 뭐 AI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거든요. 있어요. 하이닉스니까 충분히 국부펀드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쪽이니까 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올라오고 있지만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주가는 시동 좀 걸었으니까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건데, 다만 주가가 예전처럼 제가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빠르게 가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세요. 금액으로 따면 72.8%라고 그랬고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51.5%를 차지해요.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이익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했죠. 작년도는 어때요?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으로서는, 순이익으로서는 전체 시장에서 41.9%.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코스피 단기 순이익이 22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41.9%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지하는 이익이 작년도는 80조 원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34.8입니다. 근데 올해는 72.8인데 현재 51.5%입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내년도는 78.1이니까 많게는 6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있어요. 60% 정도 올라가도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좀 싼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올라가도 별다른 이제 그 수급에 썰림이 없는 게요. 여러분 오늘 거래대금 보셨나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35조 원 정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까지 25조 원대였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19조 원대 거래 바닥 찍고, 오늘 35조 원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4조 원대에서 7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거래대금 이제 올라가면서 증가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가 주가가 올라가지만은 전체 시장의 수급의 쏠림은 예전처럼 삼성전자, SK가 올라갈 때 60%가 넘었거든요. 전체 거래대금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는 약간 팔았지만 SK하이닉스 많이 샀고, IT 쪽에서 1조 원 샀고, 다른 쪽에서 운수장비라든가 금융 쪽에 1조 원 이상을 좀 사면서 수급이 다른 쪽 분산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삼성,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과거처럼 수급이 썰림이 심화가 좀 되면서 여타 종목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이익이 지금 워낙 높은 수준이고 주가 싸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도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포트에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자, 건너뛰어서. 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보여줄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제가 사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TSMC와 비교를 하면서 파운드리 쪽에 경쟁력이 회복이 좀 되면. 그 다음에 결국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하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46.6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2019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 비중이 가장 많았던 거 외국인 비중이 58%였어요. 계속 줄었습니다. 최근에 46.5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매수로도 이번 주도 들어가면서. 최저 순위가 46.6%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이상 팔 수 있는 이건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느냐? 사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 때문이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전체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40.3%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떴으니까 2024년도에 삼성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224조 원이었는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거의 뭐 200조 원 가까이 팔았지만은 지금 평가 금액 기준에서 1381조 원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2244조 원을 갖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그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381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67%예요. 이게 비중으로 보면 팔아야 되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주식을 팔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고 워낙 다른 것들은 없어요. 주가들이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라고 얘기하면서 왜 파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거 아니죠. 일부 쪽에서 이제 리베리싱 차원에서 파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주가를 안 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이 정도 평가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0.3%는 최고 수준인데 2012년도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평균이 우리나라 시간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33%에서 34%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팝니다. 안 파는 이유 자체는 좋게 해석하면 주가가 싸니까. 이만한 주식이 없으니까 더 가지고 있어. 일부는 좀 팔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사지도 않을 것 같고 많이 중간중간에 샀겠지만 속도 조절할 겁니다. 사가지고 비중을 늘리지는 않아요. 다만 앞서 싱가포르 테마섹이라든가 구분펀드, 아부다비청의 어떤 그쪽에 펀드 쪽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펀드멘탈이 탄탄하면 외국인 투자가들 팔더라도 주가는 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포트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포인트이기도 한데 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좀 됐어요. 자, 그래서 납폭과대 반등은 이제 앞서 제가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코스피지수 6,800, 코스닥 시장에 860. 근데 시장이 지금 질적으로 고객협탁금은 감소하고 있고 신용융자는 증가하고 있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이 꺾였다는 거죠, 이제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끝났고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중심으로 해서가 거의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슈 모멘텀에서 실적 성장주로 넘어가니까 실적주로 제가 포트를 구성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목은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8종목, 10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개인 투자가들, 주린이들 오래 들으신 분들 뭐 20종목, 30종목, 40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종목을 늘려서는 종합주가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절대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코스피 쪽에 ETF, 지수를 따라가는 ETF 사시던지 하셔야지 종목 늘려서 수익 안 됩니다. 특히 납고가대 이제 반등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를 거는 자르고 실적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에서요. 하셔야 됩니다. 납고가대 종목 다 끝났으니까 거의. 그래서 향후 시장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순환매가 전개가 좀 될 거고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됩니다. 차별화 장세가 좀 됩니다. 이제 시장은 질적인 변화 자체요. 그동안은 코스피 일방적인 장세였잖아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 쪽에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이제 중소형 종목 쪽으로 관심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유동성 장세가 끝났고 9,300에서 이제 5,200까지 내리면서 주가가 반락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상보다 반락이 컸지만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 급등한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고 그랬고요. 실적은 올라가고 국내 기업도 실적 엄청 좋다고 그랬죠. 지금 미국도 실적 좋고 금리는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점진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급하게 올라가면 결국은 역금융 양서로 넘어갈 건데 앞으로 1년, 2년 동안은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 주가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주가가 수직 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못하면 당장 2개월, 3개월 만에 주가 급등하니까 올해 어때요?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5천에서 5,000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3월 말이었잖아요. 5천에서 3월 말이었는데 6월 25일까지 2개월 만에 어땠어요? 2개월 만에 그렇죠? 90% 올라간 거죠. 90%. 이렇게 단기 주가 급등합니다. 수직 급등합니다. 유동성 자수 2개월, 3개월 만에. 근데 실적 장세는요, 이렇게 가파르게 안 가요. 되게 완만하게 갑니다. 대신 기간이 길죠. 적게는 1년, 6개월, 2년. 자, 나스닥 시장이 실적 장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건 예전에 유동성 장세처럼 4월달, 5월달, 6월달에 유동성 장세처럼 주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산다. 그럼 오늘처럼 정강후약이죠. 정강후약이죠. 밀리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급등하지 않습니다. 이 장세가 언제까지 전개가 될지. 시간이 길게 가니까 가파르게 안 가죠.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실적 장세라고 보는데 최소한 해서요. 그래서. 자,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죠. 이제 유동성이 꺾였다는 거 자체는 알다시피 고객탁금이 140조 원대에서 149조 7천억까지 가다가 100조 원이 깨졌어요. 깨졌다가 오늘 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5시 이후에 보니까 99조 9천억입니다. 100조 원 거의 회복했어요. 99조 9천억입니다. 자, 신용융자는 27조 4천억까지 급감했다가 현재 오늘 종가 기준에 가지고 30조 4천억입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3조 원이 증가했어요. 단기간에 5거래일 동안 3조 원이 증가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시 신용융자가 34조 원, 35조 원 넘어가가지고 또 주가가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 있겠죠.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죠. 가급적 신용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객탁금이 제가 100조 원 이탈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99조 9천억인데 아마 고객탁금 앞으로 2, 3일 정도 증가할 겁니다. 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번 주 들어서 6조 원, 7조 원 샀거든요. 그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아놨잖아요.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2조 7천억을 사면서 개인이 아마 2조 원이니까 3조 원 팔았으니까 개인이 팔아놓으면 예탁금 증가로 반영되거든요. 최근에 개인이 3일 동안 팔아놨으니까 6, 7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아마 고객 예탁금은 105조 원 내지는 110조 원 정도까지 다음 주 정도 회복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유동성이 꺾였다는 거죠, 제 말은.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유동성이 폭발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장사가 생기는 거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전개가 좀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처럼 갈 때는 코스닥 시장이 못 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니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약간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고 그렇죠. 시속 게임이 진행이 좀 되죠. 그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전개가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될 건 자체는요, 이건 제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적 장세에 넘어가니까, 이제 공매도 종목들은 정말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공매도라든가 대차장구가 많은 종목들. 이거는 이제 코스닥만 제가 카피해 놓은 건데, 뭐 똑같습니다. 재롱경기가 1등으로 올라섰고, 그동안 엔캠이 1등이었는데, 공매도 비중으로 따지면, 재롱경기는 전체 지금 발행 주식 중에 10.4%가 지금 공매도를 쳐놓고 있어요. 엔캠은 9.8% 정도. 그 다음에 HLB, 항상 많았던 주식이죠. 파크 시스템지, 5등이 에코프로, 그 다음에 6등이 테크인, 그 다음에 펩트론, 그 다음에 태성, 뉴로메카, SPG. 대체적으로, 그렇죠? 뭐 재롱경기는 공매도 칠만하죠. 뭐 실적도 급감, 수주잔고도 보니까 급감, 다른 것도 증가인데, 엔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보았던 것 자체는 대차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공매도를 치려고. 제가 일주일 사이에 보니까 보시면 비율이잖아요. 잔고 비율이죠. 엔캠 같은 경우가 이제 539만 4천 주가 근데 앞서 공매도 쳐놓은 것도 지금 10%인데
전체 발행 주식의 24.6%를 지금 공매도 치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엔캠 같은 경우도 며칠 전 같은 경우 16%, 17%였거든요. 더 늘어났던, 예, 더 빌려놨다는 거 치려고. 뉴로메카가 새롭게 들어왔죠. 19.7%, 240만 주. 한미반도체, 예, 재룡전기 17%. 이거 10%만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발행 주식수. HLB,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예, 펩트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이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공매도도 지금 엄청 많고요. 네. 공매도도 많고 무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자, LG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옛날부터 이거 제가 공매도 많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식인데, 네. 같은 IT지만 안 됩니다. 있어요. 6,500만 주가 대기하고 있어요. 6,500만 주. 그리고 대형주가 13%입니다.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대차장구가 만한다 한다 하더라도 4%, 5%인데 13%입니다.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적 장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못 가요, 여러분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한때는 6월 달에 뭐 17,000원 가고 그랬지만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세 자체는.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소외받습니다. 소외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유의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포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은 개인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뭐요? 시장의 주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외국인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유동성 장세에서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갔거든요. 개인의 수급에서 갔으니까. 이게 펀드멘탈 장세를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공매도 치는 것 자체도 외국 투자가 비싼 주식들을 공매도 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업종별로도 이제 이걸 감안하셔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업종별로 미국의 업종과 비교해서 비싼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약업종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제약주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하이자라는 회사가 1등 기업이잖아. PER이 8.8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릭스 36배, 셀트리온이 아마 28배, 30배 될 거예요. 실적은 좋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은 적자죠. 일본의 파나소닉은 PER이 12.2배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에코프로 BM 524배, 세계 1등 양극재, 벨기에에 있는 유미코라는 회사 14.2배, 자동차도 로봇주로 현대차가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GM이 PER이 6.5배니까 현대차가 10.3배거든요. 로봇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 있다고 그랬었죠. 로봇으로 움직여야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강주 쪽에 포스코 홀딩스, 미국에 있는 뉴코라는 회사, 그죠?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리튬으로 얘기하지, 리튬으로 보고 매매를 하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리튬으로 보지 않죠. 철강주로 보고 매매하는 거지. 그럼 외국 투자가들이 철강주로 보는데 주식 리튬주로 보고 외국 투자가들이 수급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리고요, 이제 섹터 내에서 종목 차별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실적 성장 섹터 중에서 전력기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라는 그게 뭐랬습니까? 효성중공업하고 일진전기를 얘기를 했었죠. 이번 주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가 아마 탑으로 주가가 떴을 겁니다. 수시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섹터 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 테이블을 놓고 비교를 하세요. 예전 같으면 업종 1위 종목들이 무조건 같습니다. 왜? 유동성 장세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업종 시가총액 1등 종목만 무조건 끌고 갔잖아요. 지금은 패시브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뭉텅이로. 물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러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적인 종목을 움직일 때 약간 전력기기로 따지면 LX 일렉트로라든가 현대 일렉트릭이 탑으로 움직였겠죠. 이틀 종목은 편입이 안 됐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같은 효성중공업은 물론 탑에 간 종목이지만 사인전기 실적 좋게 나왔었지만은 이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은 밸류 자체가 싸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에 따라 차별화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업종 섹터 내에 예전 같으면 증권주 하게 되면 미래에셋증권 그것만 사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등주, 3등주하고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꺾이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관련 뭐 모멘텀이 꺾였던 부분도 있지만 주가 급락 나오죠.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내에서, 섹터 내에서 상위 종목들이. 그게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난 시점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1등주보다 2등, 3등주 종목들이 지금 그동안 시장에 손해를 좀 받았으니까 특히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질적인 변화에 좀 대비를 해서 무작정 업종 대표적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 선택에 신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돈 버는 장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펀드멘탈을 무시하고 그냥 기업 분석 없이 업종 대표적인 종목만 샀으면 됐는데 지금 업종 대표적인 종목 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죠? 실적 성장주 섹터는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죠. 그럼 실적 성장 섹터 내에서 업종 탑픽 종목으로서는 제가 고려해서 보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증권주는 한국금융지주, 조선은 하나오션, 전력기기 일진전기,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화장품은 제가 제일 처음에 APR,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지난주부터는 이제 실리콘2를 얘기하고 있죠. 주가가 싸거든요. 다른 것들 올라가면서. 나중에 또 이제 실리콘2가 올라가면 그 아래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바이오는 알테오전,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신재생 쪽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에 보시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나요?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대형주의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저평가고요. 중소형 종목이 아직은 모멘텀이 없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마 하반기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 모멘텀이 좀 될 겁니다. 미국 증시도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예요. 우리나라가 달리. 실적 장세가 원래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보시면 미국의 지금 러셀 2000 지수죠. 주봉인데 신고가예요.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대형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장세에 우리나라는 이제 패시브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게 되게 되면 아마 중소형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중소형 종목의 종목 선택 기준은 일단은 반도체를 예를 든다 한다면 중소형 종목들은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재무 안정성도 중요하죠. 그렇죠? 경쟁력 뭐예요? 영업이익률이죠. 반도체 장비로 따지면 영업이익률 HPS가 51%, 리노공업이 48%, PSK 경우는 35%. 근데 여기서 참고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5%라는 거잖아요. 대형주가 소부장 종목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하러 부채 비율, 부채가 없죠. 20%면 다 무차입입니다. 70% 미만 무차입이니까. 그 다음에 뭐 밸류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낮으면서 싼 주식들을 여기서 골라보세요. 여기 제가 딱 골라놨잖아요. 딱 눈에 띄는 거 있죠. DIT, PER 6.4배밖에 안 되네요. 부채 비율 18%밖에 안 되고 무차입에다가 영업이익률 33.9%인데 PER도 낮고 그 다음에 여기 K시대 이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 주가 좀 떨어졌는데 PER 11.2배죠. 영업이익 12.2배. 이런 회사들은 불황에도 견딜 수가 있죠.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들은 업황이 안 좋아도 왜냐하면 단가를 조금 내리면 되는 거니까 경쟁이 회복이 좀 되는 거니까. 코스닥 시장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겠다. 자, 코스닥 시장이 좀 다르다고 그랬었죠. 8월 한 달로 따지면 코스닥 시장 19.7% 올랐고요. 코스피가 오늘까지 3.3% 올랐습니다. 3.3% 올랐는데 자, 코스닥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단일 레버리지 규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많이 떨어졌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낙폭 과대라고 봐요. 결국은 부실기업 퇴출이 전개가 되고 승강제가 도입이 좀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했었죠. 관심은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 기판, 장비 기판, 그 다음에 인프라 설비, 그 다음에 신재생, 바이오 이쪽이라고 좀 보는데 이렇습니다. 8월 달 들어서 좀 의미 있는 것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닥이 19.7% 올랐고요. 코스피가 오늘까지 3.3%. 근데 코스피가 대형주가 2.7%밖에 못 올랐어요.
코스피 중형주가 11.6% 올랐고요. 소형주가 더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게 오래 갈지 모르겠으면 이것도 앞서 유동성 축소의 영향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작년도부터는 어땠어요? 작년도부터는 보시면 일방적으로 대형주 장세였어요. 코스피 대형주가 작년 2025년도부터 7월 말까지 주가 급등할 때까지 175%를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6.2%밖에 못 올랐고 그중에서 대형주가 203% 올랐고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중형주가 38% 올랐고 소형주는 13%밖에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하고 소형주가 거의 못 올랐죠. 이게 막 개판 축소하는 과정에 유동성 축소와 함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장이 펼쳐지면 돈 벌 기회가 많죠. 하반기 때 전개가 될 거예요. 아직은 낙폭과도 종목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서서히 관심을 가질 때요. 특히 중소형 종목 내일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도 시작 다 발표가 되죠.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아마 장 끝나고 시적 발표를 많이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적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신 시적 좋은 종목들도 업황과 민감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그들 섹터 내에서 시적 좋은 종목을 차지하지. 예컨대 업황도 안 좋은 그렇죠. 뭐 의료업종이라든가 그 시적 좋아야 별로 영향 없습니다. 네, 영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가 주목을 해야 돼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이거예요.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8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준이 8월 10일 기준이에요. 이거 정확한데 반도체가 29.2%입니다. 제약바이오가 24.6%고 그 다음 2차 전지가 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기계장비, 의료기기,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하고 반도체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죠?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저는 바이오 종목은 지금 어차피 지수가 가야 되니까 매매를 해야겠지만 바이오 종목은 과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 다 제로성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가지고 매매만 해야지 장기 투자에서는 돈 못 번다. 과거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보면 3천당 제약이 12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떨어졌죠. 호롱 TC준이 14만 9천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떨어졌죠. 과거의 시가총액 1등 종목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이오 종목 투자하게 되면 거의 제로성 게임이라는 거죠. 다만 주가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 사세요. 반도체 소부장이 압도적입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했죠. 반도체는 뭐예요? 일단은 전공정 장비 투자하셔야 되고요. 소부장 얘기하는데 소재는 나중에 사셔야 됩니다. ENF 테크놀로지, 한솔 케미칼, 동진 세미캠 그들 종목은 수혜가 안 나요. 빠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뭐예요?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판, 그 다음에 반도체 플러스 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크린룸 설비와 관련된 그 시장이 먼저 좋아진다고 그랬죠? 한양인지, 성도 ENG 같은 PER이 2.4배밖에 안 됩니다. 엄청 주가 싼 주식들 많아 널렸어요. 배당 수익도 높아요. 오늘 한양인지 실적 상당히 좋게 발표가 좀 됐고, 여기 있는 종목도 주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전공정 장비, 오니가이패스, 스테스, 드라이스트림 관련 PSK, 연마 쪽에 K시테, 시각 쪽에 VM 오늘 약간 실적이 조금 안 좋게 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판 쪽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들 종목 쪽으로, 이들 종목이 보시면 ROE가 20%가 넘어요. 이거 앞서 얘기했죠. 우리나라 ROE가 26이라 했잖아요. 이들 종목 투자하게 되면 3년 투자하게 되면 100%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